서울 도심 한복판 대기업 구내식당 구석에서 한 노인은 평범한 식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소년이 흥얼거린 자장가가 노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죠. 25년 전 가족과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 그리고 같은 시각 사회복지사 장도윤은 자신의 주머니 속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똑같은 멜로디를 들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을 이어주는 건 단 하나, 잃어버린 혈연의 비밀이었습니다. 장도윤은 HK식품 본사 로비를 지나며 가방 속 오르골을 만졌습니다. 백합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오르골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수없이 들었던 자장가 멜로디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거리에서 발견한 소년 윤재의 보호 조치를 위해 HK식품을 방문했습니다. 기업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의 연계 상담 때문이었죠. 도윤은 실종자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마지막 끈이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문득 어릴 적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에서 밤마다 들려오던 자장가 소리, 누군가 자신을 위해 불러주었을지도 모를 그 노래를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는 한명욱 명예회장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그녀에게 구내식당 점검은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밥을 먹기 위한 시간이었죠. 명옥은 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백합 한 송이를 생각했습니다. 딸 혜진의 생일꽃이었죠. 25년 전 실종된 딸을 기리며 매주 새 백합으로 바꾸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혜진아. 명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한 소년이 앉아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낡은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25년 전 딸이 늘 흥얼거리던 자장가였습니다. 혜진이 가수를 꿈꾸며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죠. 바로 그때 상담실로 향하던 도윤이 식당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년이 부르는 자장가가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오르골에서 나오는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작은 태엽을 감으니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이 부르는 노래와 정확히 일치했죠. 이상해.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멜로디를 아는 사람이 또 있다니. 그것도 거리에서 만난 소년이. 식당 안명옥도 소년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죠. 얘야,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명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몰라요. 그냥 기억나요. 어릴 때부터 자꾸 생각나는 노래예요. 소년 윤재의 대답이었습니다. 명옥은 윤재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보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희미하게 각인된 글자들, H와 J가 보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자신의 오르골과 소년의 자장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한 여인의 떨리는 표정. 명옥은 윤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아이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호 대상자예요. 명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에 들린 백합 문양 오르골이 눈에 들어왔죠. 자신이 매주 새로 사오는 백합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그 오르골, 어디서 구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한 유품이거든요. 도윤의 대답에 명옥은 더욱 놀랐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무거워졌죠.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식당을 가득 채우며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만남 이후 도윤은 윤재의 보호 조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거리 생활을 하던 소년에게는 안전한 보호시설이 절실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자장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윤재와 함께 HK식품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식 보호 조치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윤재는 어제보다 깨끗하게 씻고 온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좋은 곳으로 연결해 줄게. 도윤은 윤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동자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읽혔죠.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옥 명예회장이 직접 윤재를 만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명예회장님께서요? 담당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현장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던 명옥이 갑자기 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죠. 1시간 후 명옥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명옥은 윤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재단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싶다. 명옥의 제안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죠. 장학생 선발에는 보통 복잡한 절차와 심사가 필요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말이에요. 명옥은 어제 들었던 자장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들은 딸의 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서준 전략총괄이 들어왔습니다. 48세의 그는 언제나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 급한 안건이 있어서. 최서준은 윤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가 소문으로 들은 그 거리 출신 소년인가요? 맞습니다. 윤재라고 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최서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장학생 선발이라니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동정심 마케팅으로 악용될 수도. 서준 씨, 명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냥 거리 출신이 아니에요. 최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는 못마땅함을 드러냈습니다. 회사 경영진 중 창업 가문이 아닌 그로서는 갑작스러운 혈연 관련 변수를 극도로 경계했거든요. 윤재는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같아 작아졌죠. 저 괜찮아요. 그냥 보통 보호시설로 가도 돼요. 윤재의 작은 목소리에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아니야, 쟤야. 좋은 기회잖아. 명옥도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니? 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음악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어때? 명옥의 제안에 윤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런 파격적인 지원은 정말 이례적이었거든요. 최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아이를 회사 재단에서 특별 지원한다는 것은 신원 조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혈연 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명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혈연 관계 확인이라는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며 도윤은 복도 벽에 붙은 오래된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분실물 공지 스캔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실물 백합 문양 열쇠, 습득, 시 총무과로 연락 바람. 도윤은 가방 속 오르골을 만졌습니다.
같은 백합 문양이었죠.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윤재와 함께 임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재야, 그 노래 정말 어디서 배운 거야? 몰라요, 누나. 그냥 알고 있어요. 엄마가 불러줬나? 기억이 안 나요. 윤재의 대답에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가 불러줬는지, 왜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자장가. 한편 명옥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합 문양의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이었죠. 2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그곳에는 딸 혜진의 모든 기억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신원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자장가를 부르는 소년과의 만남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윤재의 신원 조사를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실종자 추적이 전문인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행선지는 윤재가 어릴 때 머물렀다던 성베드로 고아원이었습니다. 현재는 폐원된 상태였지만 전 원장 오지은이 근처에서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56세의 오지은은 도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윤재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재요? 그 아이 기억나죠? 참 착한 아이였는데. 오지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출생 기록이나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질문에 오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그 시기 기록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이요? 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특정 아이들의 기록을 봉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말이에요. 오지은의 말에 도윤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왜 윤재의 기록을 봉인했을까요?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죄송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안전 때문에요. 오지은은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나가려 할 때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다만 그 아이가 늘 목에 차고 다니던 펜던트가 있었어요. 뒷면을 자세히 보세요. 도윤은 윤재에게 돌아가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면에 H, J, 가기는 이미 확인했지만 뒷면에도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한 주소가 보였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 2에 3, 4. 주소를 따라가 보니 작은 골목 안에 폐업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멜로디 레코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90년대 말까지 운영되던 작은 음악 작업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왔었지. 데모 테이프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도윤은 건물 지하 창고를 확인해 볼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관리인은 흔쾌히 허락해줬죠. 지하 창고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음향 장비들과 함께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상자 속에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뒤 특별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HANA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미발매 데모 테이프 여러 개와 손글씨로 쓰인 가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HANA. 도윤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H, J와 연결되는 건 아닐까요? 가사 중 하나를 읽어보니 익숙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바로 윤재가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나의 작은 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둠이 와도 무서워 말고 이 노래 기억해. 널 찾으러 갈게.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손글씨 가사의 마지막에는 For my baby
H, J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모 테이프를 재생해 보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재가 부르던 바로 그 자장가였죠. 하지만 원곡은 훨씬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테이프와 가사를 가지고 윤재에게 돌아갔습니다. 재야, 이거 들어볼래?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윤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네, 누군가 저한테 노래해주는 꿈이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 안 나고 목소리만 기억나요. 윤재의 말에 도윤은 확신이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HANA라는 가수, 윤재의 펜던트, 그리고 자신의 오르골까지. 그날 밤, 도윤은 한명욱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HANA라는 가수 아세요? 90년대 말에 활동했던. 전화기 너머로 명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나요? 윤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명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명옥은 서재에 잠긴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봉인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HANA는 다름 아닌 딸 혜진의 무대명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수를 꿈꾸며 집을 나갔고 그 후 실종되었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의 흔적들이 한 소년을 통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데모 테이프를 다시 틀었습니다. 애절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의 작은 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 노래를 부른 HANA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윤재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달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틀어진 검증.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윤재와 함께 명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명옥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죠. HAN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HANA는 제 딸 혜진의 무대명이었어요.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죠. 딸분이 가수셨나요? 가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회사 일을 물려받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쫓고 싶어 했죠. 그때 제가 너무 강하게 반대했어요. 명옥은 책상 위 백합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1999년 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실종되신 건가요? 교통사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재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윤재와 혜진 씨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도윤의 말에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DNA 검사를 해보죠. 도윤은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명옥과 윤재의 혈연 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였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정보망을 통해 DNA 검사 의뢰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이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서준은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정말 회장님의 혈족이라면 경영권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사 결과를 조작해야 합니다. 샘플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최서준의 지시에 따라
그의 측근 중 하나가 검사 기관에 접근했습니다. 돈과 압력을 동원해 샘플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보고 당황했어요. 무관계로 나왔네요. 명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직감이 틀렸던 걸까요? 재검사를 해보죠. 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옥과 윤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결과였죠. 그럼 정말 우연이었던 건가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장가도 펜던트도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단 말인가요? 명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희망의 빛이 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들여 했죠. 그냥 일반적인 장학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윤재는 어른들의 변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크게 실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재의 작은 질문에 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옥이 윤재의 손목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드러난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를 보는 순간 명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상처, 언제 생긴 거니?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었어요. 명옥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딸 혜진도 어릴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에게 핥힌 상처였죠. 유전될 리 없는 후천적 상처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명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2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잠금 서랍 앞에 섰어요. 101 문양의 자물쇠가 달린 서랍이었습니다. 서랍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했어요. 명옥은 그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25년 전 딸이 실종된 후 모든 것을 정리하며 어딘가에 숨겨뒀던 것 같았어요. 한편 도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모든 정황이 혈연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과만 다르다니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종자 추적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재는 임시 숙소에서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 슬퍼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장가는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른 검사 기관을 통해 재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서준은 여전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작이 성공했다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도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계속 지켜봐야겠군. 최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무렵 명옥은 여전히 서랍의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재의 흉터를 본 후로는 그 서랍을 열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조작된 검사 결과와 숨겨진 과거, 그리고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혈연 관계.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명옥은 서랍의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25년 전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의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명옥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56세의 전 고아원 원장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회장님, 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옥은 오지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오지은은 잠금된 서랍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서랍을 열고 계신 건가요? 네. 하지만 열쇠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오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101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명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25년 전 혜진 양이 고아원에 맡기고 간 겁니다. 아기와 함께 이 열쇠도 남기고 갔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명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혜진이 직접 맡긴 열쇠라니. 그럼 딸이 아기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뜻인가요? 혜진이가 아기를 데려왔다고요? 네. 1989년 늦가을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는 꼭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열쇠를 주면서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할 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혜진 양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도윤 양입니다. 장도윤 사회복지사 말이에요. 명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가 아니라 도윤이 딸의 아이라는 것인가요? 확실합니까? 네. 혜진 양이 직접 도윤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라고 하면서요. 오지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맡겨둔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갓난아기 때의 사진 몇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혜진의 손글씨로 내 딸 도윤아, 엄마가 꼭 돌아올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옥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찾던 딸의 아이가 바로 곁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윤재도 혜진 양의 아이가 맞습니다. 다만 도윤 양보다 몇 년 후에 태어난 것 같아요. 2013년경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때도 같은 자장가 멜로디가 담긴 오르골과 함께 왔어요. 오지은의 설명에 명옥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도윤이 36세, 윤재가 12세, 딸 혜진은 두 아이를 각각 다른 시기에 낳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고아원 기록을 조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기록을 봉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25년간 봉인됐던 서랍을 열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오지은이 떠난 후 명옥은 혼자 서랍 앞에 섰습니다. 101 문양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딸 혜진의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변호사가 정리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명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변호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혜진, 장도윤 관계 친모녀 확인됨. 1989년 출생신고, 당시 위탁자 여성 A로 기재. 혈액형 일치, 신생아 발목뒤 보관 중. 명옥은 손을 떨며 신생아 발목뒤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띠에는 장도윤 1989년 10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혈액형 카드에는 혜진과 도윤이 같은 혈액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내 외손녀였구나. 명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최근에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윤재 관계 추정 한혜진의 둘째 아이로 추정. 2013년 고아원 입소 당시 H, J, 펜던트와 함께 유전적 특징 왼손목 흉터 일치 확인 필요. 변호사는 윤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명옥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데모 테이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라벨에는 마지막 녹음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옥은 서둘러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쟤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노래만은 기억해줘.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테이프에서는 그 익숙한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절절하고 애절했어요. 두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명옥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딸 혜진은 죽기 전까지 아이들을 사랑했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랐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25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옥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윤재와 함께 오세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실을요. 명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2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서재의 백합이 달빛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 혜진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도윤과 윤재는 명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어제 밤 명옥의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불안했어요. 진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명옥의 서재에 들어서자 열려진 서랍과 그 안에서 꺼낸 수많은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옥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앉으세요. 둘 다. 명옥은 신생아 발목뒤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 씨, 이게 당신 것입니다. 제 것이요? 도윤은 작은 플라스틱 띠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도윤 1989년 10월 15일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제 외손녀입니다. 그리고 윤재는 당신의 남동생이고요. 명옥의 말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재도 크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딸 혜진이 당신들의 어머니입니다. 25년 전 당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12년 전에는 윤재를 맡겼어요. 명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지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서랍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혜진의 마지막 테이프까지. 그럼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감히. 바로 그때 명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서준이었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명옥은 서둘러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에 가짜 혈연 사기극으로 기업 사취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회복지사와 거리 출신 소년이 HK식품 명예회장을 상대로 가짜 혈연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기사를 누가.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과 윤재의 사진까지 함께 실렸거든요. 최서준입니다. 명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가 언론에 흘린 거예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도 그일 가능성이 높고요. 도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시 검사해야 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 철저한 보안 하에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도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법의학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동반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재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3중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샘플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최서준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재검사를 막을 방법이 없나?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법무팀도 함께하고 있어서 측근의 말에 최서준은 초조해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것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명옥과 윤재의 외조모와 외손자 관계 확인됨. 유전자 일치율 99.9%. 한명옥과 도윤, 외조모와 외손녀 관계 확인됨. 유전자 일치율 99.8%. 검사 결과를 받아본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구나. 윤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도윤 누나가 진짜 제 누나인가요? 그래, 쟤야. 우리는 남매야. 도윤은 윤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그리워하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명옥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당신들은 정말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서준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추가로 언론에 조작된 재검사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서 돈을 주고 결과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식의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해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요? 명옥은 최서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권이에요. 혈족이 나타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조작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도윤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 당시의 샘플, 오염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검사 기관의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서준의 측근이 검사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 샘플에 이상이 생긴 것도 확인됐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더 많은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도윤과 윤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어요. HK식품 내부 분쟁의 실체, 재벌가 상속 분쟁, 휩싸인 가짜 혈족 논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왜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야. 쟤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도윤은 윤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수한 아이까지 상처 주는 최서준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명옥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날 명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25년간 숨겨왔던 딸의 이야기,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HK식품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옥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25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과 윤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윤재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다 말씀하실 거예요? 윤재의 질문에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명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딸 혜진을 잃었습니다. 제가 딸의 꿈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옥은 계속해서 혜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수의 꿈, 집을 나간 일,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맡긴 사실까지. 그 두 아이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도윤과 윤재입니다. 제 외손녀와 외손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명옥은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신생아 발목뒤, 혈액형 카드, 그리고 두 차례의 DNA 검사 결과까지.
첫 번째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명옥은 CCTV 화면과 함께 최서준 측근의 검사실 무단 침입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서준에게는 즉시 해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증거 조작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최서준은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며칠 후 도윤과 명옥, 윤재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서였어요. 명옥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를 지킨답시고 정작 가족을 놓쳤어요. 할머니, 도윤이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묻는 대신 지금부터 뭘 지킬지 정하자고요. 명옥은 도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앞을 보자고 하는 외손녀가 고마웠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인 건가요? 윤재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쟤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명옥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재야, 무대에 서보지 않을래? 무대요? 네. HK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 중이에요. 거기서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거죠. 윤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자장가를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당신 어머니가 남긴 노래니까. 일주일 후 HK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도윤과 명옥이 일렬에 앉아 윤재를 응원했어요. 무대에 선 윤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달라졌습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그 자장가를 완곡했어요. 나의 작은 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둠이 와도 무서워 말고 이 노래 기억해. 널 찾으러 갈게.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옥은 눈물을 훔쳤어요. 25년 전 딸이 부르던 그 노래를 손자가 다시 부르고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HK식품 구내식당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명옥은 구내식당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오던 이곳에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여기서 만나요. 좋아요, 할머니. 윤재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담긴 노래로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명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어요. 대신 재단 운영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재단이요? 네. 실종가족 재결합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도윤 씨가 센터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분이니까 더 잘 이해하실 거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윤재는 어떡하죠? 명옥이 윤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음악 중학교 준비는 어때? 정말요? 윤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백합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오르골에서 나오는 자장가를 들으며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36년 동안 찾던 가족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와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일도 생겼습니다. 윤재도 자신의 방에서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H, J 라고 새겨진 작은 하트를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비록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장가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옥은 서재에서 백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긴 소중한 선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같은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으며 말이에요. 6개월 후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HK식품 본사 근처에 새로 문을 연 다시 만남 가족재결합센터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센터장실 문패에는 장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늘 상담할 가족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 생부모를 찾는 성인 자녀들, 각각의 사연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지난달 음악중학교에 합격한 윤재는 매일 센터에 들러 도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재야, 학교는 어때? 너무 좋아요. 오늘은 합창부 오디션이 있어요. 윤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혼자 노래하는 소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도 오신대요. 점심 같이 드실까요? 그래, 좋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윤재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오가 되자 명옥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재단 일에 전념하면서 오히려 더 활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명옥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12년 전 실종된 딸을 찾는 어머니 한 분과 상담했어요. 희망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도윤의 대답에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과 혜진의 일을 떠올렸어요. 만약 혜진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세 사람은 HK식품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이제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옥과 도윤, 윤재의 이야기는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식당 직원이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바로 6개월 전 윤재가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그 자리였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지. 도윤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죠. 서로가 가족인 줄. 명옥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5년 만에 들은 딸의 자장가,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만남들. 이제는 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윤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자장가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멜로디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옥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최서준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도윤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최서준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명옥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윤재의 합창부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명옥은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윤재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음악실에서 윤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오디션을 봤습니다. 노래 실력은 단연 뛰어났어요. 특히 그 자장가를 부를 때는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합격입니다.
결과 발표에 윤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도윤과 명옥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말 가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 재야.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혜진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명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와 많이 닮았어. 의지가 강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를 사랑했어. 그럼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엄마를 닮은 거야. 재야. 그날 저녁 명옥의 집 서재에는 특별한 진열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도윤의 백합 문양 오르골, 윤재의 H, J, 펜던트, 그리고 혜진의 데모 테이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혜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명옥은 책상 위에 백합을 발알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었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상징하는 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윤재는 오르골에 태엽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자장가 멜로디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나의 작은 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둠이 와도 무서워 말고 이 노래 기억해. 널 찾으러 갈게.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세 사람은 조용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노래는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재회의 기쁨을 담고 있었어요. 내일도 센터에 들를 거지? 명옥이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네. 누나 도와드릴 일이 있나 봐야죠. 고마워, 재야. 도윤은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것이 실감났어요. 밤이 깊어가며 자장가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오르골이 멈추자 서재는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었어요.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들이 말이죠. 도윤은 내일 상담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기적 같은 만남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윤재는 내일 학교에서 부를 새로운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자장가뿐만 아니라 희망찬 미래의 노래들도 부르고 싶었어요. 명옥은 딸 혜진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혜진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도윤과 윤재가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오르골과 펜던트, 그리고 백합 화분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가족의 사랑이 그 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자장가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